안녕하세요. TV닥터 건강클리닉의 연규옥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윤재입니다. 네, 건강에 대한 관심이 날로 높아지고 있지만 우리가 조금 소홀하게 여기는 부위도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발이 아닐까 싶은데요. 사실 우리가 살면서 이제 발의 건강에는 특별히 관심을 갖지 않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발의 건강을 위해서 관심을 갖는 사람은 많지 않은데요. 그런데 발에 작은 피눈 하나만 생겨도 굉장히 불편하거든요. 그래서 발에 질환이 발생하면 삶의 질이 굉장히 떨어질 수 있다고 합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발에 발생할 수 있는 질환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함께 해주실 분 화면으로 소개해드릴게요. 발은 제2의 심장이라고 불릴 만큼 신체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지만 잘 보이지 않는 부위이다 보니 발 모양이 변형되는 족부 질환이 생겨도 제때 병원을 찾지 않게 된다. 그러나 족부 질환은 걸음걸이에 영향을 끼쳐 발목과 무릎, 고관절은 물론 척추까지 신체 전체에 불균형을 초래할 수 있다. 발은 작은 티눈만 생겨도 걷는 게 불편해져서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중요한 부위임에도 불구하고 사실 우리 신체에서 가장 관심을 덜 받는 부위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진료실을 찾아오시는 환자분들도 발의 모양이 심각하게 변형되거나 수술이 필요할 정도로 진행된 후에 내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른 질환들과 마찬가지로 발에 발생하는 질환들도 초기에 정확한 진단을 내리고 적절한 치료를 시행한다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병이 진행되어 늦게 병원에 찾아오시는 환자분들을 볼 때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한쪽 발은 26개의 뼈로 구성되어 있고 수많은 근육과 신경, 혈관이 거미줄처럼 얽혀 있다. 우리 몸의 모든 움직임은 다리를 통해 척수, 심장, 뇌로 연결된다. 때문에 발에 통증이 있거나 발가락이 변형됐을 때는 빨리 정형외과를 찾아 원인을 밝히고 조기에 치료해야 큰 병을 막을 수 있다. 건강하던 노인이 고관절이나 다리의 뼈가 부러진 후 급격히 건강이 악화되는 것을 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활동을 하지 못하면서 인체의 기능이 약화된 건데요. 인체의 기능은 보행을 해야 유지될 수 있습니다. 만약 보행을 하지 못한다면 인체의 기능 저하로 인하여 건강에 치명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때문에 발의 질환을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방치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발의 건강을 위해서는 수시로 가벼운 체조나 산책을 통해 몸을 유연하게 해주는 것이 좋다. 또한 운동이나 등산 전에는 충분한 준비 운동을 해주는 것이 중요한데 오늘 TV닥터 건강클리닉에서는 정형외과 전문의 김영준 과장과 함께 발에 발생하는 질환에 대해 자세히 알아본다. 네, 사실 저도 이제 평소에 좀 발을 잘 삐끗하는 네. 편이에요. 근데 삐끗하더라도 그냥 병원에 가지 않고 좀 방치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네, 맞습니다. 아마 대부분의 시청자들이 발의 건강을 위해서 우리가 평소에 어떤 노력을 해야 되는지 별로 신경을 안 쓰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건강한 발 만들기에 동참해보면 어떨까 싶네요. 네, 화면으로 소개해드렸던 김영준 과장과 함께 오늘은 발 건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과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이제 발에 발생하는 질환을 알아보려면 저희가 먼저 이제 발이 좀 어떻게 생겼나 이 구조부터 살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생각보다 굉장히 좀 복잡한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고요. 예, 복잡한 구조로 이루어졌는데 발목과 발은 우리 몸을 지탱해 줄 수 있는 정적 기능과 걸을 수 있는 추진력을 함께 가지는 부위로 총 28개의 뼈와 그 뼈를 연결해 주는 임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네. 네. 네, 그림을 보시면 바깥쪽 복숭아뼈에 해당하는 비골이 있고요. 그다음에 안쪽 복숭아뼈에 해당하는 경골에 거골이라는 뼈가 격자 모양으로 끼워져 있습니다. 이게 발목 관절을 구성하는 거고요. 네. 우리가 발을 구성하는 부분은 발의 위치에 따라 앞부분을 전족부, 중간 부위를 중족부, 뒷부분을 후족부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후족부를 구성하는 뼈는 앞서 말씀드렸던 거골과 종골뼈로 구성이 되어 있고 중족골을 구성하는 부분은 이 두 부분을 연결시켜주는 주상골과 설상골, 그다음에 발등뼈를 나타내는 중족골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전족부는 발가락뼈를 나타내는 족지골로 연결이 되어 있는데요. 저희가 생각을 했을 때 발뼈가 하나로 되어 있지 않고 조각조각 나서 여러 개로 구성되어 있다는 거는 각 뼈마다의 기능이 있는 거고 그쵸. 그 기능이 네. 있다는 거는 움직임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뼈와 뼈 사이를 인대가 연결을 해주게 되는데요. 그 얘기는 뭐냐면은
각 부분이 많이 다칠 수가 있는 거고 그 부분마다 다쳤을 때 다 통증을 유발할 수가 있고 여러 가지 질환을 나타낼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네. 그렇군요. 진짜 생각보다 굉장히 복잡하게 네. 이루어져 있네요. 이렇게 복잡한 구조로 이루어진 만큼 발생할 수 있는 질환도 굉장히 다양할 것 같은데요. 먼저 골절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그 발을 이루고 있는 뼈나 관절에 골절이 많이 발생하나요? 네, 족관절 골절은 최근에 많이 증가하는 추세고요. 가장 흔하게 발생하는 골절 중 하나입니다. 네. 보통 족관절 골절이 발생을 할 때는 직접 부딪혀서 발생하는 골절보다는 발목을 접질리면서 발생을 하게 되는데요. 보통 발생되는 기전을 볼 때 접질릴 당시의 발의 위치와 네. 그다음에 발의 위치에 가해지는 힘의 방향으로 골절이 일어나게 됩니다. 네. 최근에는 고령화 사회가 진행되면서 네. 노인분들한테도 많이 발생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젊은 환자분들한테도 운동량이 증가하고 그쵸. 스포츠 활동이 많아지기 때문에 발목을 접질리면서 족관절 골절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네. 먼저 안쪽을 보면은 여기가 안쪽 복숭아뼈가 되고요. 이쪽이 바깥쪽 복숭아뼈가 됩니다. 네. 족관절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이 사이를 격자라고 하는데요. 네. 이 격자 부분이 정확하게 회복이 되어야 수술을 하거나 치료를 하였을 때 정확한 족관절의 기능을 회복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진을 보시면은 이 거골이라는 뼈가 골절을 일으키는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인데요. 발이 안쪽으로 꺾이면서 내측 복숭아뼈를 보면은 수평 방향으로 골절이 발생한 걸 보이시게 될 거고요. 그 상태에서 바깥쪽으로 회전하는 힘이 가해지면서 바깥쪽 복숭아뼈는 사선 모양의 골절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네. 그렇군요. 사실 이제 부러지지 않고 이제 정상적이어야 되는데 뼈가 부러진다고 하면 당연히 이제 통증이 좀 심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증상은? 일단 족관절뿐만 아니라 모든 골절에 대해서 저희가 나타나는 반응이 있는데요. 네. 인체가 외부의 자극을 받았을 때 가장 먼저 반응을 하는 게 염증 반응입니다. 염증. 근데 보통 우리 일반인 분들은 염증 반응이라 그러면은 균에 의한 반응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네. 보통 병원에 가서 항생제를 먹을 때 내가 염증이 생겼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네. 염증의 정확한 정의는 외부의 자극에 대한 인체의 방어 기전입니다. 그래서 이런 골절과 같은 외부의 자극이 들어왔을 때 우리 몸에서는 바로 즉각적인 염증 반응을 일으키게 되는데요. 네. 이 염증 반응은 특징적인 징후가 있습니다. 보통 염증 반응의 세 가지 징후라고 하는데요. 네. 발열, 동통, 부종이라고 합니다. 조금 쉽게 설명드리자면 열감이 느껴지고 네. 일단 아프고요. 그다음에 많이 붓는 이 증상을 염증 반응의 초기 단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래서 일반적인 염증 반응을 생겼을 때 네. 족관절 골절에 대해서 진행될 때는 어떻게 되냐면 부종 범위가 점점 넓어지면서 그 부종 범위가 늘어나는 만큼 통증이나 압통 부위도 늘어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전체적으로 진행이 되었을 때는 골절 유무가 생겼는지 안 생겼는지 모를 정도로 그런 식으로 부종이 심하게 되고요. 그 부종의 기나 통증도 같이 심해지게 됩니다. 네. 그렇군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골절이 발생하면 이제 다른 부위에도 검사를 진행하는데 그렇죠. 뭐 발목 같은 경우는 발 같은 경우는 뼈가 작으니까 좀 더 많고 어떤 정밀한 검사가 필요할 수 있을까요? 네, 일단 모든 골절에 해당하는 얘기인데 정형외과에서 검사를 하는 방법은 일반 단순 엑스레이라는 그쵸. 단순 방사선 촬영 방법이 하나가 있고요. 네. 그다음에 CT를 찍어서 하는 CT 촬영 방법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MRI 촬영 방법이 있는데요. 보통 우리 시청자분들이 이 세 가지를 혼돈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족관절 골절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드리기 전에 이 세 가지 검사 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은 네. 엑스레이를 찍는다는 거는 일반적인 뼈 모양을 저희가 보게 되는 거고요. 뼈의 모양이 어떻게 됐는지, 어떤 변형이 있는지, 부러졌는지를 아닌지. 가장 개괄적으로 네. 처음에 확인할 수 있는 네. 가장 간단한 검사 방법입니다. 만약에 이 엑스레이를 찍어서 네. 저희가 CT를 찍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뭐 두 가지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임상적으로 저희가 동통 발열 부종이 있고 환자분이 보행을 하기 힘들 정도로 어떤 임상 증상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엑스레이에 아무런 징후가 나타나지 않는다. 그 경우에도 조금 더 미세골절이라든지 아니면 엑스레이에 나타나지 않는 골절을 그렇죠. 찾기 위하여 CT 촬영이 필요한 경우가 네.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저희가 수술적 치료를 위해서 골절 양상을 정확하게 파악을 하기 위해서 CT 촬영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네. 다음에 이제 일반 시청자분들이 CT 촬영과 MRI를 조금 혼동하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편할 것 같습니다. 네. CT 촬영 같은 경우에는 뼈의 모양을 정확하게 보기 위해서 찍는다고 생각하시면 네. 될 것 같고요. 네.
MRI 같은 경우는 뼈 조직을 제외한 인대나 혈관, 신경, 용골 부위를 정확하게 보기 위해서 찍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저희가 지금 족관절 골절 같은 경우는 뼈 모양을 보기 때문에 주되게 가장 먼저 하는 검사 방법은 엑스레이를 찍게 되고요. 앞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그 엑스레이를 통해서 얻은 정보를 가지고 CT 촬영이 필요할 경우 CT 촬영까지 하게 됩니다. 네. 간혹 족관절 골절이 있을 때 발목이 심하게 돌아가거나 네. 아니면은 부종이 심해서 연부 조직, 저희가 연부 조직이라고 얘기한 건 앞서 말씀드렸던 인대나 여러 가지 혈관 이런 거를 말씀드리는 건데요. 그쪽 손상까지 의심이 되는 경우에는 MRI 촬영까지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네. 괜찮은지 확인을 또 해야 되니까요. 예, 그렇죠. 네, 잘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도 진짜 응급실에서 환자분들 이제 발 다쳐가지고 오시면은 네. 발 엑스레이를 먼저 찍는데요. 엑스레이 상에서 잘 골절이 안 보이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그런 경우에도 CT를 찍어보면은 골절이 발견되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그렇군요. 네. 이제 엑스레이가 잡아내기 힘든 부분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네. 그러면 이제 치료에 대해서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은데 치료는 어떻게 좀 수술을 꼭 해야 되나요, 과장님? 어떻습니까?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보통 골절이 일어나거나 이러면은 보통 환자분들은 수술적 치료를 많이 생각을 하시는데요. 네, 네. 저희가 이 골절에 대한 치료 방법은 여러 단계가 있습니다. 가장 처음에 하는 게 약물 치료와 보존연요법이라고 하는 약물 치료와 고정 방법이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수술이 필요한 경우가 있는데 일단 설명을 드리자면은 골절이 발생을 했을 때 뼈 모양을 유지를 하면서 크게 기능에 제한을 주지 않을 정도로 유지를 하고 있다면은 보통 속고 고정을 통해서 보존적 치료요법을 하게 됩니다. 네. 만약 뼈가 부러졌는데 제 위치를 유지하지 못하고 족관절이나 발에 어떤 기능에 문제를 일을 만큼 어긋나 있다면 보통 저희가 정형외과에서는 이걸 전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네. 이렇게 전이가 심하게 발생한 경우는 수술적 치료가 필요하게 됩니다. 네. 전이가 발생했을 때 수술적 치료를 하는 원인은 뼈가 제 위치에 있지 않고 틀어져 있는 경우에는 뼈가 뼈진이 나와서 형성이 되지가 않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뼈가 붙더라도 변형이 심하게 되는 거고. 네. 잘못 붙는 거군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뼈진이 나오더라도 붙어야 될 공간이 너무 크기 때문에 불류압으로 뼈가 붙지 않는 그런 증상으로 갈 확률이 높기 때문에 수술적 치료를 하게 됩니다. 네. 뭐 덧붙여서 말씀드리자면 족관절이라는 구조는 관절면이고 구조가 정확하게 맞아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수술적 치료를 할 때 최대한 기능을 네. 회복을 해서 정확하게 맞춰드리고요. 만약에 그 기능에 문제가 일어날 만큼 조금 어긋나게 붙거나 이런 경우에는 저희가 외상성 관절염이라고 보통 부르는데 네. 다친 거에 기인해서 관절염이 발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아주 회복할 수 없는 그런 합병증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네. 그렇군요. 이제 그 골절된 그 수술 사진이 또 준비가 돼 있는데요. 보면서 또 이야기 들어볼까요? 예, 족관절 골절 방사선 사진을 보시면은요. 먼저 왼쪽 사진을 보시면은 외측 방향으로 이렇게 사선형 골절이 발생을 하게 되고 네. 그다음에 뼈가 지금 어긋나 있는 이 전이가 있는 것을 보시게 됩니다. 예. 네, 네. 그리고 외측 부에는 많이 전이는 돼 있지 않지만 음영이 감소되면서 안쪽 관절면에 골절선이 관찰되게 됩니다. 여기서 저희가 가장 먼저 봐야 될 것은 뭐냐면은 외측부가 전이가 되면서 이 격자 모양이 틀어지게 된 거예요. 그렇네요. 네. 네. 이 격자 모형이 균형을 맞게 일치를 해야 발목 관절 기능에 크게 문제가 없는데 지금 왼쪽 같은 경우는 골절과 함께 격자 모양이 어긋나는 이런 전이된 골절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골절 치료의 원칙은 해부학적 정복이라고 하는데요. 원래 생긴 대로 정복을 해주는 게 가장 좋은 거고요. 그렇게 정복을 하고 난 뒤에는 튼튼한 고정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골절 치료를 했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조기에 일상생활로 복귀를 하여 평상시 생활로 돌아가는 게 중요한데요. 네. 뼈를 잘 맞춰놨다고 하지만은 만약에 정복을 튼튼하게 하지 않는다면 일상생활로 복귀를 해서 다시 뼈가 틀어지거나 다시 재회 골절이 생길 수 있는 확률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정확하게 정복을 하고 튼튼한 고정을 하고 조기에 일상생활로 복귀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네. 그래서 오른쪽 사진을 보시면은 지금 네. 수술 사진인데요. 바깥쪽 골절 부위를 정확하게 정복을 하고 바깥쪽에 금속판으로 고정을 하여 나사못으로 튼튼하게 고정을 한 상태입니다. 이 안쪽 복숭아뼈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핀으로 고정을 해놨는데요. 네. 보통 전이가 심하거나 조금 더 튼튼한 고정이 필요할 경우에는 나사목 고정이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모든 골절이 합병증의 위험이 있는데요. 족관절도 마찬가지인가요? 족관절 골절은 정확하게 정복을 하고 튼튼하게
고정만 한다면은 뼈가 잘 붙는 부위이기 때문에 그렇게 네. 합병증이 심한 부위는 아닙니다. 근데 보통 이제 일상적으로 수술하고 발생할 수 있는 합병증은 수술 부위 감염인데요. 네. 이 족관절 부위에 감염이 잘 생길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환자 지금 바깥쪽 복숭아뼈와 안쪽 복숭아뼈를 직접 만져보시면은 네. 그 부분에 살이 없다라는 걸 느끼실 네. 텐데요. 튀어나와 있고. 그렇죠. 예. 예, 뼈가 바로 만져지고 맞아요. 튀어나와 있는 겁니다. 예. 살이 많이 없다라는 거는 혈류 공급이 잘 안 된다라는 거고요. 네. 아. 혈류 공급이 안 된다라는 거는 우리 혈류 안에 들어있는 여러 가지 영양세포, 이 영양분이 있어야 상처 재생이 될 거고요. 만약에 이 뼈 안에는 영양분도 있지만은 면역세포가 있습니다. 면역세포도 많이 가지 않기 때문에 그만큼 감염에 취약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족관절 부위는 수술하고 났을 때 감염에 취약한 그런 합병증이 발생할 확률이 높고요. 또 한 가지는 고정이 충분하지 않았을 때 네. 사소한 충격이나 보행 시에 갑자기 그 골절 부위가 다시 재골절되는 그런 합병증도 발생을 하게 됩니다. 네. 그렇군요. 또 한 가지는 족관절 골절이 생겼을 때 관절면이 심하게 손상이 된 경우에는 아까 앞서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은 외상성 관절염이 발생하여 외상성 관절염이 발생하면 일단 통증이 심해지고 네. 관절이 제 기능을 못하게 됩니다. 네. 이런 경우에는 2차적으로 관절 유압술이라는 그런 수술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제 합병증도 좀 조심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이제 저희가 앞에서 발의 그 구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들었을 때 종골이라는 부위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부위가 또 굉장히 잘 부러진다고요? 예, 종골 부위가 인체에서 가장 아랫단에 우리 체중을 가장 많이 받는 뼈입니다. 가장 많이 받는 뼈이기 때문에 보통 우리 환자분이 발생 기준을 보면은 높은 데서 떨어지면서 네. 발을 디디거나 아니면은 뭐 잘 일어나지는 않지만 무거운 물건이 직접 떨어져서 발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어떤 그 골절 양상의 특징이 있기 때문에 예전에는 보통 젊은 남자분들 네. 활동력이 강하고 운동을 많이 하시는 분들한테 종골 골절이 많이 발생한다고 돼 있었는데요. 최근에는 골다공 우울증이 심한 우리 노인분들한테 특히 여성분들한테 많습니다. 여성분들한테도 잘 발생을 하고 그런 양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제가 어렸을 때 그 담벼락에서 담 뛰어넘으셨군요. 넘고 뛰다가 네. 발 뒤꿈치뼈를 다쳤어요. 그러니까 그게 종골인 그 거잖아요. 종골이죠. 그죠? 예. 네, 발 뒤꿈치뼈 종골 골절이 있었는데 이렇게 이제 이 진단은 아까 족관절 건조와 마찬가지로 엑스레이로 예. 진단하는 거죠. 일단은 가장 기본적인 검사가 엑스레이이기 때문에 엑스레이를 촬영을 해서 일단 골절이 있는지 없는지 유무를 파악하게 되고요. 종골 골절에 약간 특이 사항이 하나 있는데 종골이라는 뼈가 자체가 여러 가지 관절면이 있습니다. 특히 체중을 받는 후관절면이 가장 네. 중요한데요. 체중을 받는 관절면이기 때문에 그만큼 발을 높은 데서 떨어지면서 디뎠을 때 이 후관절면의 손상이 많이 일어나게 됩니다. 네. 그리고 종골이라는 뼈의 특성상 약간 두꺼운 뼈거든요. 네, 그래서 네. 엑스레이만 찍었을 때는 어느 부분이 정확히 골절이 돼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엑스레이로 봤을 때는 안쪽 골절편과 바깥쪽 골절편이 같이 보이기 때문에 네. 어느 면에 골절이 있는지 정확히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종골 골절인 경우에는 CT를 반드시 찍어서 저희가 치료 방침을 정하게 됩니다. 네. 저희가 준비된 사진도 있는데요. 한번 다시 좀 보면서 추가 설명을 들어보겠습니다. 예, 사진을 보시면은요. 왼쪽 사진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찍는 엑스레이 사진이고요. 네. 왼쪽 사진이 CT인데 그 CT 사진을 여러 가지로 3D로 구성을 해서 이렇게 입체적으로 만든 사진입니다. 왼쪽의 엑스레이 사진을 보시면은요. 잘 보이실지는 모르겠지만 윗방향에서 아랫방향으로 골절선이 보이게 됩니다. 살짝 보이네요. 살짝 보여요. 네. 엑스레이는 그렇게 심하지 않은 것처럼 얼핏 보면은 골절이 있는지 없는지 모를 정도로 약간 보이는 그런 사진이고요. 네. 이 사진을 CT로 돌렸을 때 보면은 위에서 아래쪽으로 주된 골절선이 보이시고요. 네. 그다음 여기 커다란 이 골절편이 보이시는데 이 골절편이 같은 관절면을 이루는 골절편이기 때문에 엑스레이에서는 크게 문제가 관절면 손상이 보이지는 않지만 그렇죠. 네네. CT에서는 관절면 손상을 관찰할 수가 네.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수술을 하게 될 때는 반드시 이런 유무를 정확하게 판단을 해서 고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그렇죠. 수술적 치료나 어떤 치료 방침을 결정하는데 CT 촬영이 필수적입니다. 네. 그래서 꼭 CT 촬영을 네, 해야 맞습니다. 되는 거군요. 그러면 이렇게 이제 종골이 골절이 됐을 때 치료는 어떻게 하는지도 궁금하고요. 좀 주의해야 될 합병증 같은 것도 있을까요? 예, 모든 골절 치료의 원칙과 마찬가지로 종골 골절도 그 치료 방침에 따라가게 됩니다. 먼저 전이가 심하지 않거나
그다음에 관절면 손상이 없는 골절인 경우에는 석고고정과 약물 치료를 통해서 보정적 치료로 치료를 하게 되는데 종골골절이라는 게 체중을 받는 뼈이기 때문에 적어도 한 10주에서 12주 정도 석고고정을 통해서 안정 치료를 하게 되고요. 네. 보통은 이 기간 동안에 체중 부하를 허용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체중 부하를 했을 때 이 골절변이 전이가 발생하기 때문에 체중 부하를 허용하지는 않는데요. 최근에는 10주에서 12주 정도의 기부스 치료를 하고 났을 때 뼈 유압에는 도움이 될 수는 있으나 그 주변 인대 부분이 구축이 와서 네. 다시 일상생활에 동화해서 보행을 하거나 발목 운동을 했을 때 제한이 오는 점이 있어서 네. 최근에는 6주 정도, 약간 6주 정도 석고 고정을 해서 고정 치료를 하고 다음에 발목 운동을 조기에 시킵니다. 발목 운동을 조기에 시켜서 관절 운동을 가능한 빨리 회복을 시키고 다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종골이라는 이 치료 방침에서 가장 중요한 게 체중 부하 유무인데요. 이렇게 빨리 치료를 갈 때도 체중 부하는 허용을 하지 않습니다. 네. 예, 수술적 치료는 관절면 손상이 가장 중요한 거기 때문에 후관절면을 정확하게 뼈를 맞춰서 정복을 해줘야 됩니다. 네. 정복을 하고 난 뒤에 금속판과 나사못을 이용하여서 튼튼하게 고정을 하고 관절명을 회복시키고 나면은 뼈가 눌렸던 부위가 있기 때문에 그 부위는 우리가 인조뼈를 쓰든지 아니면은 환자분에서 골반이나 이런 데서 자가골을 떼서 그 부위를 메꿔드리게 됩니다. 네. 그래서 고리식이 약간은 필요한 부위고요. 수술적 치료를 했을 때 보통 이 종골 수술을 했을 때는 절개 부위가 조금 크기 때문에 수술을 하고 나서 부종도 심하게 되고 그다음에 상처 부위가 조금 안 좋아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상처 부위에 대해서 어떤 예방적 차원으로 종골불줄이 골절 후 부종이 있을 때는 바로 즉각적으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고요. 네. 한 1주나 2주 정도 부종이 빠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렇게 수술을 시행하게 됩니다. 네. 부종이 빠졌다라는 걸 알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네. 보통 부종이 생기면은 일단 일반적으로 딱 확인할 수 있는 게 피부에 주름이 없어집니다. 팽팽해지니까. 팽팽하게 많이 예. 붙기 때문에 피부에 주름이 없어지게 되는데 부종이 빠지게 되면은 다시 주름이 회복이 돼요. 네. 그래서 주름이 생기는 여부를 확인하고 그다음에 한 1, 2주 있다가 저희가 수술적 치료를 시행하게 됩니다. 네. 그러면 이제 종골골절의 경우에는 수술 후에 합병증 같은 건 좀 어떤 게 있을까요? 종골골절은 다른 골절에 비해서 합병증 발생률이 조금 높대요. 네. 일단 가장 빨리 조기에 나타나는 합병증이 수술 후 창상에 감염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창상 관리에 조금 신경을 써야 되고요. 수술 후 뼈가 유압이 되더라도 이 체중을 부하시키는 관절면 손상이 있기 때문에 이 관절면에 2차적인 외상성 관절염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고요. 그렇게 발생한 경우에는 2차적으로 또 관절 유압술이라는 수술이 필요하기 때문에 합병증 발생이 다른 골절보다는 높다고 생각합니다. 네. 다음은 염좌인데요. 염좌란 말이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우리 발목을 보통 삐끗하는 그걸 말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발목 염좌는 흔히 생각하기에 발목을 접질렸다, 삐끗했다 이거를 발목 염좌라고 부르고요. 네. 염좌의 기본 개념은 인대에 충격을 받았을 때 저희가 염좌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네. 보통 염좌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계단에서 발을 접질리거나 바닥이 평평하지 않은 그런 곳을 걸었을 때 혹은 운동 중에 발을 헛디뎌서 그렇게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그렇군요. 뭐 저 같은 경우에도 앞에서 이제 좀 발을 잘 삐끗한다 이제 말씀을 드렸었는데 좀 주로 이렇게 바깥쪽으로 저는 많이 꺾이더라고요. 생각을 해보니까. 근데 다른 분들도 좀 그런가요? 어떻습니까? 바깥쪽으로 많이 네. 꺾이세요. 보통은 저희가 발의 구조상 이렇게 발을 한번 굽혀 보시면 아시는데요. 뭐 의식적으로 힘을 주시지 않고 네. 그냥 부드럽게 해보시면은 안쪽 방향으로 발이 굽혀지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그렇죠,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보통 저희가 자연스러운 자세로 하면은 지금 그림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네. 보통 이런 모양으로 발목이 맞아요. 발목 관절에 대해서 발의 위치가 안쪽으로 형성이 되고요. 네. 그 옆에 사진을 보시면 이제 발에 붙어 있는 세 가지 인대가 지금 보시게 될 텐데요. 이 인대가 넓지 않고 작게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네네. 이런 상태로 외력을 받았을 때 이 인대 손상이 흔히 발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발목 염좌가 발생했다 그러면 이런 외측부의 염좌가 많은데요. 간혹 평발이 있거나 네. 높은 구두를 신고 몸의 균형을 잡지 못했을 때는 바깥쪽으로 꺾이면서 염좌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네. 그러면 제가 좀 표현을 잘못하는 거네요. 그렇죠? 일단은 생각을 한번 해보실 때 이 혹시 그림과 같은 거였는데 뭐 일반적인 경우에 이렇게 생긴다는 그렇죠. 거고요. 네. 혹시 좀 구두를 높은 거 신었을 때 네. 그렇게 바깥쪽으로 꺾이셨을 수도 있습니다. 맞습니다. 네. 좀 조심을 해야 될 것 같기도 네. 하고요. 네. 네, 근데 이제 증상이 가벼운 경우에는 환자분들께서 굳이 병원에 안 오시고 집에 계시는 경우가 있거든요. 어떤가요?
근데 실제적으로 염자가 발생을 했을 때 병원에 안 오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은 뭐 조금 시간이 지나면 또 증상이 괜찮아지잖아요. 완화가 되고 맞아요. 또 한 가지는 어릴 때나 한 번쯤은 염자를 경험해보고 그걸 치료해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아 굳이 병원에 안 가더라도 좋아지겠다 네. 어떤 이런 기대 효과가 있기 때문에 잘 오시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염자도 단계가 있는데 그 단계별로 치료를 하게 됩니다. 저희가 그 단계에서 만약에 힘줄이 파열된 단계가 있을 때는 지금 부종이 빠지고 증상이 좋아지더라도 서서히 시간이 지나면서 다시 힘줄이 늘어나는 수가 있기 때문에 네. 그렇게 늘어나면은 저희가 만성염자로 빠진다고 하거든요. 그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조금 증상이 오래 가거나 조금 평소에 접질렸던 것보다 아픈 게 심하게 온다. 이런 네. 반드시 병원을 찾아서 검사를 해보고 치료를 받으시는 게 좋습니다. 네. 만성화되면 또 안 되니까 이제 관리를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앞에서 이제 저희가 발목 염좌가 이제 발목이 꺾이면서 인대가 늘어나는 거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 인대가 얼마나 손상되느냐에 따라서 또 분류가 된다고요. 그림을 잠깐 보시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가장 왼쪽에 있는 사진이 정상 그림이고요. 가장 인대가 지금 부종도 없고 출혈도 없고 아주 깨끗한 상태입니다. 네. 다음 단계가 1단계인데 이 발목 염좌의 분류를 따질 때 가장 기본적인 게 임상적 증상입니다. 임상적 증상이 아까 말씀드렸던 동통 부종이고요. 그 동통 부종과 함께 인대가 끊어지면서 발생하는 발목의 불안정성 이거를 가지고 저희가 분류를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1단계를 보시면은 인대에 손상은 없는 상태인데 인대에 충격을 받아서 흔히 정형외과 가면 늘어났다는 경우가 이 경우가 해당이 네. 될 거고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뭐 약간의 어떤 경미한 동통과 부종이 있고 그러나 발목 움직임이나 디디었을 때는 전혀 문제가 없는 그런 상태가 1단계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2단계를 보시면은 사진에 조금 잘 안 보이실 수도 있겠는데요. 네. 전 파열은 아니고 부분적인 파열이 발생한 것을 보시게 될 겁니다. 파열까지 있어야 네, 되는군요. 2단계에서는 이 인대 손상이 있기 때문에 1단계보다는 조금 동통이나 부종 생기는 게 그러니까 아픈 게 조금 더 심해지게 네. 되고요. 그다음에 발목도 약간 디뎠을 때 불안정성을 느끼기 때문에 약간 관절 운동에 제한도 느끼게 될 거고 디딜 때 약간 조금 힘들어서 약간 좀 쩔뚝쩔뚝하는 이런 증상을 나타내십니다. 네. 그다음이 3단계인데요. 3단계는 인대가 전부 다 끊어진 겁니다. 전파열 단계인데요. 이런 전파열 단계가 있으면 가장 먼저 나타나는 게 불안정성이고요. 네. 이런 불안정성에서는 발목이 부종이 심하기 때문에 관절 운동에도 제한이 오게 되고 거의 디딜 수 없는 상태가 되죠. 네. 그래서 보통 병원에 염자가 발생하고 오시는 분들 중에 이 3단계 오시는 분들은 진료실에 오실 때 거의 휠체어를 타고 들어오시는 걸어서 올 경우가 수가 없군요. 예, 디딜 수가 없습니다. 그렇군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발목 삐끗했을 때 병원에 오지 않으시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이제 자주 그러다 보면은 빨리 병원에 가서 치료를 해야 되는 거죠. 예, 맞습니다. 발목 염자가 아무리 간단하다고 해도 인대가 충격을 받고 인대 손상이 발생하는 거기 때문에 인대에 대한 치료가 필요합니다. 인대가 어떤 뭐 문제를 일으켰을 때 가장 저희가 흔하게 말하는 치료가 요즘에는 많이 아시는 분인데 라이스라고 그래서 일단은 인대가 다쳤던 부위를 심장보다 높게 올려주시고요. 그다음에 얼음찜질을 통해서 인대 부위를 안정시켜 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인대가 손상받은 부위가 더 이상 충격을 받아서 흔들리지 않게 해주는 게 중요한데 보통 이런 경우에는 석고 고정을 통해서 저희가 고정을 많이 해드립니다. 그렇군요. 이제 다음으로 알아볼 질환은 이제 무지 외반증인데요. 아무래도 이제 여성분들에게 조금 더 익숙한 질환명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앞이 좀 뾰족하고 높은 이런 하이힐들을 우리 여성분들 좀 많이 즐겨 신으시는데 그렇게 되면 이제 발의 모양에 좀 변형이 오는 거죠. 예, 맞습니다. 볼이 높고 볼이 좁고 네. 높은 신발을 신게 되면은 우리가 발 앞쪽으로 무게가 쏠리기 때문에 그렇죠. 발 뒤 안쪽으로 모이려는 변형이 일어나게 됩니다. 네. 그래서 무지배반증이 뭐 여러 가지 원인은 있지만 특히 신발이 영향을 주는 게 인대를 지속적으로 늘리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가능한 높은 신발이 원인이 되고요. 보통 남자분들 경우에도 좁은 신발을 신는 분들이나 혹은 발이 조금 우리 볼이 넓다 그러죠, 앞쪽이. 네. 그러신 분들한테는 발생을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근데 이게 발의 모양도 좀 변하고 통증도 좀 심하다고 하거든요. 어떤가요? 예, 무지외반증은 흔히 보시는 거고, 그다음에 저희가 뭐 다른 데 가지 않더라도 목욕탕 같은 데서도 흔히 관찰할 수 있는 질환이기 네. 때문에 환자분들이 잘 알고 그렇게 병원에 오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그래서 그림을 보고 잠깐 설명을 드리면은 전형적인 무지외반증이 나타내는 사진인데요. 진짜 앞에가 이렇게 뾰족한 모양이네요, 정말. 네, 맞습니다. 예. 그래서 무지라는 게 보통 저희가 우리 엄지발가락을 무지라고 부르는 거고요. 외반이라는 거는 바깥쪽으로 향해 있다라는 걸 뜻합니다. 그래서 엄지발가락 쪽이 저희 인체로 봤을 때
때는 내측 방향이 되는 거고요. 네. 새끼발가락 쪽이 외측 방향이 되기 때문에 이 엄지발가락이 바깥쪽으로 휘었다고 해서 무지외반증이 되는 겁니다. 이런 무지외반증이 발생을 했을 때는 발가락이 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까 앞서서 잠깐 말씀드렸듯이 인대가 지속적으로 늘어나려는 힘이 있기 때문에 그 부위가 지속적인 염증을 일으키게 되고 그쪽 부분이 변형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발 쪽 아래쪽에 보시면은 이런 부위를 보시게 되는데 이걸 저희가 건망류라고 부르는 부위인데요. 무지외반증이 생겼을 때 통증을 일으키는 가장 중요한 부위가 이 부위가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앞에서 이제 저희가 뭐 불편한 신발을 신으면 이 무지외반증 발생이 높아진다 뭐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그게 뭐 무지외반증의 가장 큰 원인이 되는 건가요? 무지외반증은 다양한 원인이 있는데 네네. 현재까지 밝혀진 것 중에 가장 확실하게 밝혀진 거는 신발이 영향을 많이 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신발을 신는 사람들한테는 한 33%까지 발생한다고 되어 있고요. 네. 만약에 이제 신발을 안 신고 생활하신다 그러면 가능성은 훨씬 떨어져서 한 1, 2% 정도 국한된다고 그렇게 보고되고 있습니다. 네. 일단 모양이 변하기 때문에 진단이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 것 같은데 어떤가요? 일단은 발의 모양이 심하게 되고 네. 환자분들이 이제 모양이 변했다라는 걸 육안적으로 확인하고 오시기 그렇죠. 때문에 일단 오실 때 진단을 하고 오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또 최근에는 인터넷에 워낙 자료가 많기 때문에 그런 걸 참조해서 오시는 경우가 많은데 일단은 무지외반증을 병원에 와서 진단을 하셔야 되는 거는 네. 우리가 육안적으로 보이는 변형과 엑스레이를 찍어서 뼈의 모양을 측정하는 거랑 틀립니다. 네. 그래서 반드시 병원에 와서 엑스레이를 그것도 이제 저희가 일반 체중벌을 하지 않고 찍는 엑스레이보다는 네. 직접 섰을 때 저희가 발의 모양을 가장 확실하게 볼 수가 있으니까 네. 네네. 서서 찍는 엑스레이를 통해서 무지외반증을 진단하게 되고 또 이제 치료 방침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그 엑스레이를 가지고 진단 척도를 가지고 얼마만큼 변형이 됐나 그 기준을 가지고 치료 방법을 결정하게 됩니다. 네. 네. 네, 일단 이제 겉으로 볼 때도 좀 모양이 변하고 통증도 있으니까 빨리 좀 치료를 하고 싶은 마음이 들 것 같은데요. 뭐 수술 없이도 치료할 수가 있을까요? 일단 비수술적 치료 방법을 먼저 시행을 하게 되는데요.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은 변형의 정도입니다. 네. 변형이 계속 진행이 될 것 같고 관절을 약간 파괴를 시키거나 문제를 일으킬 것 같으면 수술적 치료로 가게 되는 거고요. 일반적인 변형이 심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제 반복적인 자극에 의한 염증 반응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소염제를 복용해서 염증을 완화시켜 드리거나 네. 최근에는 이 엄지발가락과 두 번째 사이에 실리콘 패드 같은 거를 넣어서 조금 벌려주는 그런 보조기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급성기에 통증이 심하시다면은 그런 보조기를 쓰셔서 근데 장기적으로 뭐 변형을 교정하거나 이런 효과는 없고요. 그냥 단기적으로 통증 완화를 위해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네. 네. 그럼 수술은 언제 하게 되는 건가요? 수술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변형이 가장 중요한 건데요. 아까도 제가 엑스레이를 찍고 나서 변형의 척도를 가지고 이제 수술 치료 방법을 결정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네. 그래서 잠깐 요 사진을 보시고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네, 먼저 왼쪽 사진을 보시면은 무지외반증이 발생을 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 그러한 사진인데요. 네. 저희가 무지외반증을 할 때 정상 발 모양의 기준이 있습니다. 그 정상 발 모양의 기준은 이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와 같이 이 중족골의 방향이 나란해야 됩니다. 네. 근데 여기서 잠깐 보시면은 첫 번째 중족골이 안쪽 방향으로 틀어져 있는 걸 보시게 됩니다. 그렇네요. 네. 이 틀어진 만큼 엄지발가락, 우리가 무지라고 하는 게 바깥쪽으로 지금 아. 돼 휜 있는 거군요. 거고요. 네. 그래서 저희가 방사선 쪽으로 측정 도구를 사용할 때는 이 두 번째 중족골과 첫 번째 중족골 사이에 각도를 측정하게 되고요. 네. 그다음에 엄지발가락과 첫 번째 중족골 사이에 각도를 측정하게 됩니다. 또 한 가지는 최근에는 그냥 네. 좌우로 벌어진 것만 수술을 하게 됐을 때 재발 확률이 올라가기 때문에 이 중족골도의 모양을 보고 이 중족골이 얼마만큼 회전을 해서 바깥쪽으로 회전을 해서 돌아갔는지도 측정을 해서 수술적 치료를 결정을 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수술법의 사진인데요. 일반적으로 무지외반증은 이 윗부분에 있는 엄지발가락 아래편에 네. 안쪽으로 당기는 내인성 근육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근육의 힘으로 계속 발이 안쪽으로 꺾이려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 이쪽 부분 절개를 통해서 그쪽 근육을 박리를 시켜주고요. 그래서 먼저 엄지발가락을 자유롭게 한 다음에 중족골의 변형이 심한 경우이기 때문에 변형이 심한 경우에는 근위부 앞쪽에서 이 근위부에서 절골을 해서 교정을 하게 되고요. 변형이 크지 않은 경우에는 원위부 쪽에서 절골을 해서 교정을 하게 됩니다. 네. 그러면 이제 이렇게 수술을 받고 나면 언제부터 좀 일상생활이 가능한지 걸을 수 있는지 좀 궁금하기도 하고요. 혹시 뭐 주의해야 될 합병증 같은 건 없을까요? 일단은 뭐 수술을 하고 나서 경과는
수술 후 3일 정도가 되면 특수 신발을 신고 어느 정도의 보행은 하실 수가 있고요. 네. 2주째 실밥을 제거하게 됩니다. 보통 3, 4주가 지나시면은 어느 정도 보행은 가능하시게 되고요. 한 이 정도 되셨을 때 환자분이 뭐 크게 통증이 없거나 무리가 안 되신다면은 뭐 심한 일을 하시지 않는다면 직장에 복귀하셔도 가능한 상태가 됩니다. 네. 보통 우리가 절골술을 했을 때는 뼈가 붙는 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한 3개월 정도 안정하시면은 이전 상태의 능력을 회복하실 수 있게 되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경우에도 볼이 좁은 신발이라든지 이런 무지외반증에 자극을 줄 수 있는 그런 것은 안 하셔야 됩니다. 네. 네, 다음은 족저근막염입니다. 이게 말이 조금 어렵긴 한데 발바닥에 통증이 있는 질환인 거 맞죠? 예, 맞습니다. 보통 이제 과거에는 족저근막염이 이제 네. 많이 이제 흔한 질병이 아니었기 때문에 환자분들이 잘 모르셨는데요. 최근에는 이 족저근막염을 알려드신 분들이 많이 늘으셔가지고 네. 발바닥에 통증이 있다 그러면은 보통 족저근막염을 가장 의심을 많이 하고 병원에 내원하시게 됩니다. 예, 그림을 잠깐 보시면은요. 네. 먼저 족저근막이 어떻게 구성이 되고 있는 것을 아셔야 되는데요. 네. 여기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5개의 발가락뼈 아래서부터 그다음에 우리가 발 뒤꿈치뼈에 붙는 이런 어떤 근막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네. 이 근막이 어떤 섬유소 조직이기 때문에 강한 어떤 힘을 받는 그런 구조물이 됩니다. 네. 그래서 만약에 이 족저근막이 너무 단단해지게 되면은 이렇게 염증을 일으켜서 족저근막염을 일으키게 되고요. 만약 반대로 족저근막염이 너무 힘이 없게 돼버리면 발을 앞부분과 뒷부분을 잡아줄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 흔히 말하는 평발이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평발을 생각하시면 족저근막의 어떤 기능을 조금 이해하시기가 편하실 겁니다. 네. 그렇군요. 그럼 앞에서 이제 뭐 발바닥이 아프다고 증상을 보이신다고 하는데 다른 뭐 증상들은 없습니까? 뭐 가장 흔한 게 이제 발바닥을 저희가 눌렀을 때 네. 그렇게 통증이 오는 게 아프고. 있고 아. 그다음에 특징적인 어떤 통증 양상이 있습니다. 족저근막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두꺼워져서 발생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두꺼워져서 발생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보통 잠을 자게 되면 네. 발을 거의 움직이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기간 동안에 강지, 조금 굳어진 상태가 되기 때문에 그 상태로 아침에 첫 발을 딛게 되시면은 아. 네. 통증이 오시게 됩니다. 그때 네. 아프겠구나. 예, 그래서 네. 이제 환자분들 얘기가 조금 걷고 나면은 좋아진다라고 좋아진다. 얘기를 하시는데 조금 보행을 통하면 그 굳어있던 족저근막이 조금 풀어지기 때문에 증상이 아. 경감이 되게 됩니다. 네. 보통 통증을 얘기하실 때는 찢어지는 통증이라고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러면은 저희가 생각을 해봤을 때 굉장히 아프다라는 얘기죠. 네. 그렇죠. 그런데 이 질환이 왜 생기는 걸까요? 이게 보통 발을 많이 쓰거나 아니면 오래 서 있거나 그러면은 생길 수가 있는 건가요? 예, 맞습니다. 족저근막도 어떤 힘을 받는 그런 아까 평발 얘기 드렸다시피 네. 힘을 받는 조직이고 족저근막염에 생기는 가장 큰 원인은 많이 썼을 때 네. 그 저희가 과사용이라 그러는데요. 아. 이렇게 많이 썼을 때는 족저근막에 어떤 체중을 받는 부위에 미세하게 손상을 주게 되고 이게 반복적으로 일어나면 일어날수록 그 부위에 염증 반응이 일어나게 됩니다. 염증 반응이 일어나면 우리 몸에서는 인체 기전, 방어 기전상 이 부위를 조금 더 강하게 만들어서 외부의 자극에 견디게 만들어 주는데요. 이런 식으로 반복을 해서 점점 족저근막이 두꺼워지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근막이 두꺼워지면 잘 늘어나지 않기 때문에 어떤 통증의 유발률이 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진단과 검사 방법에 대해서도 좀 알아보겠습니다. 족저근막염 같은 경우는 어떤 검사를 통해서 진단이 가능할까요? 족저근막염은 어떤 특이적인 통증 양상이 있기 때문에 아침에 일어나서 통증이 있다든지 아니면 한 자세로 보통 저희 같이 이제 의자에 앉아 있는 경우가 또 해당이 되겠습니다. 예. 앉았다가 갑자기 걸었을 때 네. 발바닥에 조금 찢어지는 듯한 통증이 있었을 때 저희가 진단을 내릴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직접 앞통, 아픈 부위를 눌러봐서 그러니까 발바닥 전체, 발바닥 그 끝 부위를 눌러봤을 때 통증이 네. 있다 그러면 저희가 진단을 하게 됩니다. 음,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최근에 일을 조금 많이 했거나 네. 아니면 평상시에 반복적으로 어떤 노동행위를 많이 하시는 분들은 이런 정보가 있어야 저희가 진단을 내리기 때문에 반드시 이런 어떤 앞통과 이런 검사를 하는 거와 같이 그런 문진도 꼭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네. 그러면 이제 치료 방법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경우에는 뭐 수술을 해야 될까요? 어떻습니까? 수술까지는 하지 않고요. 네. 이제 족저근막이 생기는 원인을 조금 생각해 보시면은 치료 방법도 이제 조금 이해가 되실 텐데요. 족저근막이 두꺼워져서 발생을 하기 때문에 이 두꺼워진 족저근막을 다시 늘려주는 치료가 가장 중요하게 됩니다. 네. 보통 저희가 근육을 만들 때는 우리 보통 체육관에 가셔서 네. 근력 운동을 많이 하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만드는 거는 그런 식으로 만드는 거고요. 네. 그렇게
그렇게 운동을 해서 다시 근육을 풀어줄 때는 흔히 하는 게 스트레칭이죠. 아, 늘려줘야죠. 네. 네네. 그래서 족저근막도 이 두꺼워진 근막을 풀어주는 거는 스트레칭이 가장 기본적인 치료가 되는 겁니다. 네. 그리고 스트레칭과 함과 동시에 반복적인 자극이 돼서 염증이 발생하기 때문에 소염제를 복용하시면 염증을 조절해 줄 수 있기 때문에 네. 혹시 통증 경감이나 훨씬 더 도움이 되는 네. 네. 네, 좀 보존적 치료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아까 그 많이 써서 생길 수 있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운동을 조금 자제하면 좋아질까요? 뭐 일단 족저근막이 생기는 가장 큰 원인이 과사용이기 때문에 네. 조금 운동을 할 때 생각해 보셔야 될 게 이제 보통 요즘에는 운동을 하면 몸이 건강해지고 좋다고 생각을 하시지 않습니까? 근데 내가 평소에 직장에서 많이 서서 있고 발을 많이 걸어서 그렇게 일을 직장에서도 충분히 하시는데 또 퇴근 후에 운동을 하신다면 이게 과사용이 되는 네. 겁니다. 너무 많이 하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하는 일과 하루에 어느 정도에 쓰는 거를 반드시 체크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되도록 이렇게 통증이 발생했을 때는 발에 직접적인 무리가 안 가는 뭐 수영이나 이런 운동을 선택을 해서 하시는 게 좋은 방법입니다. 네. 아, 그렇군요. 제 앞에서 이제 뭐 스트레칭 뭐 이런 것들 중요하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뭐 그냥 스트레칭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이 족저근막염에 좋은 스트레칭 뭐가 있을까 제 머릿속에 떠오르지 않거든요. 흔히 보시면 여러 가지 스트레칭 방법이 있는데요. 네. 가장 일반적으로 하는 방법이 반드시 족저근막은 근력 강화 운동이 아니라 수동 운동이기 때문에 발목 운동만 해서는 안 되고요. 네네. 발바닥을 이런 식으로 늘려주는 운동이 아, 도움이 많이 당겨줘야 됩니다. 되군요. 한번 해보시면 이런 식으로 당겨주시면 네. 이 부위가 늘어지는 걸 느끼실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운동을 반복적으로 하게 되면 아주 도움이 되실 거고요. 뭐 개인적으로 하시는 것보다는 적절한 운동을 찾으셔야 되기 때문에 정형외과를 찾으셔서 한번 진료를 보시면은 환자분에 맞는 그런 운동 방법을 선택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이거는 내가 하기 힘드니까 예. 그 옆에서 해줘야겠네요. 이거. 보통 수동적 도와줘야겠네요. 운동이라서 그렇죠. 저희가 이제 수건이나 이런 타올을 걸어서 손으로 하는 거예요. 네. 그렇게 이제 손으로 하기 때문에 이건 수동적 운동이 되는 아, 거예요. 그래서 수동이군요. 네. 네. 그래서 수동적 운동을 통해서 하셔야지 네. 만약에 운동을 해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 운동을 하면은 하시면 효과가 악화요인이 되고 오히려 강화가 되는 거예요. 그쵸. 이렇게 당겨줘야 되는 거고요. 아,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병원에서 진료를 보시고 네. 운동 방법도 자세하게 설명을 들으시고 거기에 맞는 운동을 하시는 게 가장 좋은 치료법이 되겠습니다. 네. 네. 네, 수술을 하기도 하는데 그럼 수술은 어떤 경우에 하게 되나요? 보통 수술 정형외과에서 저희가 수술적 치료를 할 때는 원 상태로 기능 회복을 하기 위해서 수술적 치료를 하게 되는데요. 족저근막염의 경우는 수술적 치료가 크게 효과를 얻기가 힘듭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수술적 치료의 적응성을 6개월 이상의 약물 치료나 어떤 그런 보정적 치료를 했을 때 효과가 없을 때 네. 이제 생각해 보게 되는데요. 일단 가장 중요한 거는 일상생활을 할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불편해진 경우에 이제 수술적 치료를 어떤 한 가지 선택 방법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수술 자체가 어떤 족저근막염 자체를 원 상태로 돌려놓는 게 아니고요. 단축되어 있는 족저근막을 약간씩 칼집을 내서 늘려주는 거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칼집을 낸 부위는 통증이 남을 수가 있겠죠. 네. 왜냐하면 족저근막 자체가 힘을 많이 받는 부위니까 그렇게 손상이 아무래도 간 부위는 통증이 남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술적 치료는 최후의 방법으로 선택을 하게 되고요. 가능한 한 수술적 치료를 하지 않고 치료를 하더라도 90% 정도에서는 원상태로 돌아가시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수술적 치료는 거의 하고 있지 않습니다. 네. 이런 발에 질병이 생기기 전에 좀 발 건강에 조금 더 관심을 가져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오늘은 정형외과 전문의 김영준 과장과 함께 발에 발생할 수 있는 질환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과장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오늘 알아본 이런 질환들을 치료하지 않고 방치하게 되면요, 이 발목 관절염 같은 더 심각한 질환으로 이게 발전할 수 있다고 합니다. 특히나 좀 발목을 자주 삐거나 접질리는데도 병원에 다녀오지 않으신 분들께서는 한번 병원에 방문해서 진단을 받아보는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또 몸의 다른 부위와 마찬가지로 발에도 특별히 관심을 가져줘야 되는데요. 우리 발 같은 경우는 질환이 발생하면은 삶의 질이 급격하게 떨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발 건강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것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TV타도 건강클리닉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